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네. 이제 일부에 출연하시는 김현지 기자에게 네네네. 질문했죠. 다이어리 새해 거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네.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어디서 주나요? 언론사는 원래 다이어리랑 취재수 아. 줬거든요. 근데 안 주는 언론사들이 많아요. 그렇게요. 그 기자분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예.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예. 요즘은 안 준다. 노트북 쓰니까 몸 필요하겠니? 뭐 이런 거 아닐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저도 다이어리를 어디선가 이제 뭐 이제 홍보용으로 예. 이렇게 받는 적도 있기는 한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무슨 생명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보험사에서 많이 주죠. 네. 왜냐하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게 되면 1년 내내 쓰게 되니까 네. 그 홍보 효과가 크죠? 사실은 비용 대비 꽤 커서 네. 그런 것들을 뭐 주로 찍어내곤 하는데 예. 이게 또 기업 경기가 또 어렵다 보면은 뭐 만들어내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IT 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포털에서 네. 다이어리 그 앱? 음. 그 템플릿 이런 거를 공짜로 나눠주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홍보 효과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은행 달력을 걸어놓으면 돈 들어온다는 속설 때문에 예. 요즘 은행에서 달력 잘 주지도 않는데 그거 중고 매물 나와 있대요. 혹시 아세요? 네,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세상에. 매물로 이게 사실은 은행에서 나눠주는 건 무료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 장터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몇천 원에서 비싸게는 뭐 2만 원까지도 받고 돈을 받고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달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달력을 그냥 어디 가서 살려고 한다면은 네. 2만 원보다는 쌀 겁니다. 쌀 텐데 요즘에 이제 달력들을 은행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다랗게 돼서 숫자만 되어 있고 밑에 그냥 은행 이름, 그 정도. 뭐뭐 은행 어디 지점 이 정도만 되어 있어서 네. 사실 미관적으로는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인테리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집에 걸어놓으면 저거 인테리어 해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신 거 보면 옷에 이쁘다, 그쵸? 예,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뭐 계절별로 또 어울리는 그런 그림들을 담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술가들 이제 섭외해가지고 해당 뭐 작품들을 조그맣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아기자기하고 캐릭터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달력들은 좀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대 2만 원에 거래되는 달력도 있대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조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욕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아닐걸요? 사실 은행에서 예전에 저도 기억에는 그냥 나눠줬던 맞아요. 연말 요 정도 되면은 그냥 빨리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또 적금 같은 거 가입하면 뭐 치약 하나 주면서 은행 달력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줬어요. 사은품들 얹어줬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런 풍경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달력도 더 이제 구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 찍어내는 부수는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간 늘어나기도 했고요. 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왜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수량으로 보자면은 각 가구당 하나씩 들어가기도 충분할 정도의 수량을 네. 찍어내고 있는데 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집에 이 달력이 걸려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칸칸마다 또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 날짜가 언제냐 이거 보는 거는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특성상 오늘 며칠이지? 뭐 하면서 이제 쳐다볼 때는 벽면을 항상 늘 습관적으로 보는. 그래서 과거에 걸어놨던 그 위치에 또 달력이 없으면 또 허전하고 마땅히 거기에 또 걸어놓을 만한 뭔가도 없으니까 매년 걸어놓게 되던 위치에 늘 걸어놔서 수요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급은. 갑자기 김현우 소장님 말씀을 네.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무슨 요일이지? 라고 갑자기 물으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봐라. 그 말이 그런가요? 잠깐 생각이 거기서 들었어요. 사람이 바쁘면 깜빡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월요일 그거는- 같아 이런 느낌도 그건 가끔 들고. 소장님 연령대고 네. 조금 지나면 날짜가는 감각이 자꾸 무뎌지면 어. 이제 그걸 의심해봐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약간 세월이 흘러가는 거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난 노후를 좀 안락하고 우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근데 당장이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PF 네. 이런 거는 제가 용어를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PF의 부실 리스크가
지금은 약간 뚜껑을 닫아놓은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이러다 폭발하지 않을까? 내년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요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PF 네. 무슨 뜻인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프로젝트만 가지고 파이낸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파이낸싱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을 빌린다라고 돈을 쉽게 빌린다. 생각하면 예. 되고요. 그럼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돈을 빌리느냐? 그 부동산에서 주로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는 어디에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기간 동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설사나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거기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건설사나 시행사도 가지고 있는 땅이 없죠. 없다 보니까 저 땅에다가 저기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네. 저 땅을 매입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세워서 분양을 하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프로젝트만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렇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희망과 꿈을 이제 가져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뭐 이 땅에다 동전 가져가지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뭐하고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사업성을 판단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 너희들 계획대로 하면은 뚝딱뚝딱 해가지고 분양하면 이만큼의 차익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 요 단계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땅을 사고 계약하고 인허가 받고 진짜로 아파트를 짓는 그 중간에 필요한 돈들을 빌려주는 요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세고. 이자가 이 단계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세다가 점점 낮아지긴 낮아지는. 하는데 일반적인 대출 이자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거의 뭐 봉이 김선달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머릿속에 저 땅 괜찮은데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류를 갖다 주면 그래요. 이게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를 잘 본 다음에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자는 좀 많이 받고 큰 돈을 꿔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금융사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수익을 올렸었는데 꽤 많은 문제는 돈을 벌었죠. 신뢰가 깨지거나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원래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물어왔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면 괜찮은데 네.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비싸게 못 팔게 되고요. 그럼 이자만 계속 물어서 이제 구멍 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이 지금 상황이? 이게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하다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작년 벌써 한 9월쯤부터 네. 이 PF에서 크게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경고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5월부터는 직접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PF를 위해서 빌려놓은 돈도 있고 거기에 나가서 발생하는 이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 빌려놓은 돈들의 누적 잔액도 계속적으로 지금 2021년부터 쭉 증가를 해오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원금 상환이 점점점 제 날짜에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체율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는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전 금융권 연체율이 한 2.4%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잔액들도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좀 늘어나면 갚으면서 일부 부실한 사업장은 못 갚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대출 잔액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0조 정도였던 게 올해 3분기에는 134조. 이게 네. 2분기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벌이는 곳들도 있지만 이걸 막지 못해가지고 원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당연히 돌려막기 할 때는 이제 부채 규모가 더 커지겠죠. 이러면서 점점점 PF 대출 잔액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치 담궈놓고 뚜껑을 완전 밀봉해 놓은 상태. 폭발 직전까지 밀봉하면 안 되잖아요. 밀봉하면 안 터지는데. 되죠. 예,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빨리 어떻게 가스를 빼지 않으면 크게 나중에 폭발할 수 있어. 냉장고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 브릿지로는 또 뭐예요? 이게 PF도 아까 말씀드린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단계별로 금리가 점점 낮아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 땅을 일단 사야 되겠죠. 근데 그 땅의 소유주가 한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협의가 그냥 이루어질 텐데 한 수백 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그 땅을 받아가지고 내가 산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취해야 되는데 요때까지가 사실은 PF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사실 저 땅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 100명의 주인을 만나봤는데 한 명이 반대해서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반대해서 추진이 안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땅을 취득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땅을 취득하고 나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 여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거든요. 꿈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 부딪히니 이거 안 되더라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요 단계,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게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적으로 굉장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예. 요 인허가까지 나게 되면 그렇게 높은 금리로 받았던 걸 이제 뭐 빨리 갚는 1금융권이나 이금융권 이렇게 조금 더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잔금 치르는 시기가 살짝 안 맞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시기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한 달 정도 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비싼 데서 신용대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신용대출도 안 나온다 그러면 대부업체 대출을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딱 그겁니다. 임시적으로 인허가 받을 때까지 돈이 필요한데 아주 급해. 근데 어디서 빌려줄 데는 없어. 담보는 안 나와. 이런 상황에서 임시로 고금리로 빌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의 정상적인 대출로 상환을 하는데, 요 브릿지론, 요게 네. 지금 인허가 신청도 적게 되고 있고 착공도 적게 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뭐 부동산 PF 위험하다는 얘기는 네네. 김현우 소장님께서도 여러 번 전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동안 또 뭐 PF 대출 얘기가 없다 갑자기 나오는 게, 그럼 뭐 그동안은 무슨 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PF 대주단이라는 걸 출범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PF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거 나중에 가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 해서 네. PF 대주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정 사업 규모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받아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기를 유예해주자, 이게 또 뭐 이자를 조금 깎아주자, 이런 네. 식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체율이 조금 더디게 상승을 했던 건 그 사업장들이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갚을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만기 유예 조치, 뭐 이자 감면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연체가 안 됐던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잔액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잔액은 늘었고 연체율 상승세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분기마다 점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안 좋다 보니 앞으로는 이걸 좀 연착륙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기 연장해 준다고 해도 이자 깎아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장들이 이자는 잘 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자를 잘 못 냈기 때문에 지금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때 낸 사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자를 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주택이든 팔려야 그 그렇죠.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이 대부분 여기 이 PF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아파트 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 PF 대출 잔액이라든가 뭐 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일단 금리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심리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해법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뭐 만기 유예 조치나 재연장 조치를 해주긴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될 때까지 좀 네. 미루면 되지 않나? 실제로 PF 대주단이 출범하면서 기대했던 것도 이겁니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연장을 해주자. 소나기만 피하자. 네, 이게 사실 PF 대출이라는 게 뭐 2년, 3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6개월 단위입니다. 에헤.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길어봐야 1년인데 당시에 요 시기만 넘기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상반기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하반기쯤에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또 작년에는 2023년에 들었으면 이제 금리가 슬슬 낮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다 틀렸네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그런 전망에 기반해서 어떻게 금리가 좀 낮아지면 그래 건설 경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건설사들 힘들긴 하지만 조금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면 어느 정도 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이어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럼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 미국도 그게 한 뭐 상반기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 끝나갈 때쯤, 혹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쯤, 그때쯤에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3%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건 더 뒤겠죠. 그러면은 내후년? 그렇죠. 이제 최악의 경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1년 이상 더 버텨야 되는데 이자를 내가면서 이자도 못 내고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이냐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낮아지는 게 정말 급격하게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막 0.5%포인트씩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상황에선 이걸 기대하면서 연명을 해주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양극화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은행권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수익도 잘 나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오히려 증권사나 상호금융 같은 뭐 저축은행, 네네. 제2금융권들의 상당히 연체율이 높은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 대출이 더 많이 나가긴 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뭐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1금융권 연체율은 거의 뭐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미 작년 중순에 PF 대출이 앞으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 1금융권들은 손을 다 뗐어요. 돈이 될 것 같아서 손을 떼고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뭐 먹고 살 거 있어. 사실 은행 예대 마진 엄청나게 크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있는 집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 금융당국에서도 PF 위험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이 금융기관들 PF 대출 그렇게 많이 함부로 막 해주지 마. 철저하게 심사해서 해줘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1금융권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PF 대출을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이제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뭐 여신전문사 이런 곳들은 사실은 좋죠. 1금융권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우리 쪽으로 찾아올 것이고 고객들이 더 늘어나는 거니.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해가지고 뭐 저축은행, 뭐 2금융권 이런 것들이 많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모든 금융권 연체율이 한 2.4%인데 저축은행이 5%가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4% 넘고 있고 뭐 여전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가장 높은 수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증권사예요. 지금 증권사의 연체율 보니까 15%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어머.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증권사는 특히나 그냥 돈만 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용보강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일단 제가 만약에 건설사예요. 돈을 짧게 빌리겠죠. 그럼 빌리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자를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채권만 뭉탱이로 갖고 있으면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받는 거지 더 이상의 수익은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팝니다. 잘게 쪼개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자가 나오는 걸 잘게 쪼개가지고 한 9% 정도 이자 나옵니다 해가지고 시중에 팔아요. 그럼 누군가는 또 사가겠죠. 그 9% 이자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줘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100억 원을 팔면 100억 원의 현금이 또 생기는 거죠. 이걸 또 다른 곳에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한테 빌려준 그 돈을 가져와서 누군가한테 잘라 팔려면 이걸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빌려간 거예요? 무슨 건설?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설사인데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증권사가 신용 보강이라는 제도를 하는데 뭐 매입 확약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 약정이나 이게 뭐냐면 만기가 되면 이 건설사가 돈을 못 갚는 것과는 무관하게 저희 증권회사에서 이 돈은 어쨌든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빌려 예. 그 사가죠. 그 신용 보강을 하면서 여기 문제는 그걸 빌미로 이제 건설사들한테 보증료 같은 걸 또 받아요. 한 1%에서 3% 정도의 보증료를 받는데 보통 굉장하네요. 이제 1%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1%를 어떻게 받느냐? 그냥 우리는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1%다 그러면 연 1%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만 쓴다면 사실은 1억을 빌려도 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한 8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돈만 내는 건데 이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마치 수수료처럼 떼는 거니까 증권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였죠. 네, 그 그쵸. 짧은 기간에 돈 빌려주면서 신용보강해주고 잘라 팔고 다시 그 돈 회수해가지고 또 빌려준 다음에 신용보강해서 또 잘라 팔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주식 매매하면서 그 거래 수수료로 증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한편 중소형 증권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벌기는 했지만 많이는 못 벌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기서 수익성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의 지금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PF 대출로 인한 이자라든가 이런 보증료로 인한 그런 실적이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신용 보강이 필요한 건설사들은 신용도가 안 좋은 곳일수록 그런 게 더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좋은 곳 위주로 빌려주다 보니 당연히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는 지금 이렇게 연체가 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큰 증권사 가서 하겠죠. 그렇죠. 작은 증권사들에서 주로 대응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네.
사실 돈이나 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부족하니까요.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면은 부실될 가능성도 높고 양쪽에 다 팔았으니까 양쪽 부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증권사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그 앞에도 뭐가 좀 있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나 네네. 작은 회사들에게 대출을 해줘라. 음. 대출해준 거 밀어줘라. 네. 이거 이제 정부에서 부탁해서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많이 해줘서 지금 그거 막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지금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 더 이상 못 버틸 수 있는 작은 금융권에서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막 인공기 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PF 단계 중에 그 브릿지론, 이 네. 앞에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브릿지론으로 나가 있는 게 3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제대로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이곳은. 많아요. 예, 수도권하고 또 지방하고 다르잖아요. 차이 많이 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아예 철수하고 그냥 이 가지고 있는 땅도 공매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곳들이 한 15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15조 원이요? 네, 이 정도의 손실이 거의 이제 중소형 규모의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터지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좀 구조조정을 해 나가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근데 우리 걱정하는 거와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소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케바케? 네,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뭐 이런 금융 뭐 위기 같은 걸 보면 크게 한 번에 터지는 게 문제지 자잘자잘하게 터졌을 때는 슬슬슬슬 관리가 되거든요. 뭐 새마을금고도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문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뱅크런 우려가 생겼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부실한 좀 금고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PF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기 연장을 해줘라라고 한다면 은행이나 이 금융사들은 저희가 뭘 믿고 그렇게 해줍니까?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부실이 더 커집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해주는 게 PF 보증. 이제 정부에서 그래 떼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증을 서줄게. 이곳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제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곳들에 대한 보증은 우리 정부가 해줄게 해서 그 PF 보증 잔액도 늘려줬어요. 이게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 정말 사업성이 없는 곳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부실한 사업장부터 이제 정리에 들어간다는 수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남의 사업장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겨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금해놓은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런 돈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금융권이 예를 들어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시중은행과도 전혀 연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 그게 막 번져가지고 지금 내가 예금을 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과 연관이 돼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갈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잘못해줘가지고 문을 닫았다. 네, 문을 라고 닫았다. 한다면 뭐 예금자 보호 이내, 5천만 원 이내에서는 보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못 돌려받는 일들이 생기겠죠. 사실 문제는 이런 PF 대출이든 아니면 개인 신용 대출이든 기업 대출이든 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땐 떼여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까지만 사실 대출을 해줍니다. 그 정도 관리를 하게 되어 그렇죠. 있죠. 그 정도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아주 방만하게 경영을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떼이는 거 가지고 막 이게 한꺼번에 문을 닫지는 않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소문이 돌게 됐을 때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무슨 저축은행 지금 부실해진다더라. PF 대출로 몇천억 원 돈을 떼이게 생겼대더라. 그럼 내 허허. 예금 어떻게? 나 5천만 원 이상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빼게 되겠죠. 이러면서 일어나는 뱅크런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약간 이슈가 됐었던 요소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중에서 갑자기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니까 실제로 많이 사들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심리가 그렇게 불안하진 않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험과 그 위험을 바라보는 심리 차이에서 오는 그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가능성은 크게 없겠지만 그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한 금융기관일수록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커질 거고요. 또 반대로 그쪽으로 돈을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확 줄어들 테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서 부실한 것들은 지금부터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가 사업성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재구조화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안 되는 데는 속가 내겠다는 얘기죠? 속가 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방이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자면 수도권이나 이쪽들이 땅값이 비싸니까 훨씬 더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거 정리하는 것보다 이거 한 건 하는 게 그러면은 예, 그게 사업장 입장. 그런데 이 수도권에 그럼 되어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냐? 대부분 이제 대형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 사실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급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반대로 말하자면 부실한 곳 정말 정리해야 되는 곳 지방에 있는 곳들을 맡고 있는 곳들은 중소형 건설사 시행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럼 거기가 넘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 말단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4월 총선인데 그러게요. 칼대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칼 되는 것까지도 지금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창고라도 조금 갈아 붙여주는 정도, 요 정도의 요 정도 소독이라도 좀 해줘라 정도인데 4월 딱 총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는 큰 기대는 좀 어렵다고. 그럼 이런 거잖아요. 내년 요 지역의 건설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네. 건설 경기가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크죠. 거기를 드러내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이렇게 머리 띠두르고 막. 액션이라도 취하겠죠. 네. 근데 사실상 놓고 보자면 그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도 아닌데 불구하고. 당장 표 떨어지니까 네. 가서 띠두르고 막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그렇게 막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임시적으로 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논의를 할 텐데 사실상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연명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대주고 살려놓는 거예요, 우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곳들, 아예 그냥 인허가 자체를 안 받고 있는 곳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해가지고 계약해놓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어떤 여론이 생긴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이면을 보고 그죠. 네. 뽑아줘야 되는데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언론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그죠? 그런 여론을 만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허들이 있거나 사람의 본성과 배치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요라고 하고 끌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언론에 신뢰를 보내줄 때 가능한 네. 거여가지고 참 어렵네요. 예. 맞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광장시장. 광장시장,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 예. 네, 광장시장 좋아하시나요, 소장님? 저 한 번 가봤어요. 사실 광장시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서울 살면서 63빌딩, 뭐 남산타워 잘 안 가잖아요. 저도 유람선 안 N타워. 타봤어요. 진짜 저도요. 그러고 보니까 유람선 안 타봤네요.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장시장 뭐 사실은 맘만 먹으면은 오늘도 갈 수 있는 위치고 거리이긴 한데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러세요? 네, 가깝잖아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여기서도 걸어서 갈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광장시장 한 2주 전인가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통해 가지고 광장시장에 뭐 육회, 뭐 떡볶이, 그 뭐 상대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맛있다고 하는데 가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왜 솔직히 안 가게 되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게다가 외국인 분들이 많으니까 저처럼 웨이팅. 키 작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아. 해야 돼가지고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저녁에 가니까 그래도 줄 서서 맞아요. 뭐 뭔가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진짜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엔간 맛있는 집은 줄이 진짜 와. 그런데 이 광장시장은 예전에 이제 막걸리 한 잔 놓고 안주를 이렇게 드시던 그러던 예. 그런 전통적인 느낌이잖아요. 느낌.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장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로코노미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로컬에다가 이코노미를 한 합성어인데요. 유통업계가 이런 걸 눈치를 채고 뭔가를 좀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브랜드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접목하는 우리가
사실 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비빔밥, 비빔밥? 뭐 이런 느낌. 전주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비빔밥이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당 지역을 떠올리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특산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과 접목해가지고 상품을 내놓고 실제로 그런 상품을 내놨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이라는 이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의 대파를 가지고 와서 그 대파를 넣은 크로켓을. 네 그렇죠 뭐 의성 맛있겠다. 마늘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이제 가공해서 만든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뭐 햄버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햄버거 패티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쓴 건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50만 개 그리고 한번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진도에서 이 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각나요. 예, 출연해가지고 뭐 싱싱한 대파 뭐 어떻게 그냥 굉장히 정감 있기도 하고 네. 뭐 호기심이 가기도 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는 햄버거와 그 농사짓는 대파와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듯한 건데 이걸 매칭을 해가지고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목을 끌기도 좋았고요. 이슈가 되기도 좋았고 실제로도 뭐 맛도 있었나 봐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대파 들어가서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익은 대파에다가 크로켓이면 엔간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소장님. 그렇죠. 사실은 어디 대파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또 진도 대파라고 진도 하니까 대파라는 거고 그걸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우리나라 지역에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지역에서 뭐 먹어봐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소비자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많이들 출시하고 있어요. 뭐 제주 감귤을 활용해가지고 빼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일부 이제 뭐 별다방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같은 네.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에 연계된 그런 음료들을 꾸준하게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 예전에 쌀라떼 어, 엄청 맛있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토핑을 쌀을 얹은 건데요. 2천 쌀을. 예. 지금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는 게 그게 딱 한정적으로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시 못 먹으니까 네. 뭐 기회 있을 때 먹어야지. 이때 약간 이런. 먹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참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한정 판매 사실 그 업계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꾸준한 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진도대파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한정 판매를 하기도 하겠지만 약간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한정 판매 그러면 왠지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먹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맛있다고 하니까 뭐 나도 한번 사 먹어보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중장년층이 좋아한다 그러면 납득이 네. 좀 되기도 해요. 그런데 MZ세대들이 이런 상품들에 굉장히 열광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게 좋아할까요? 중장년층 세대에서는 향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MZ 세대에서는 신선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라는 거 약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 약과라는 걸 이제는 거의 잘 다른 간식들로 대체돼서 안 먹다가 어느 순간 뭐 인플루언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뜨거나 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것처럼 어디 무언가 식상한 거 뭐 하면 뻔한 거 요즘에 탕후루 이제 한번 또 시들 뭐 이렇잖아요. 뭔가 신선한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로코노미 상품들이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MZ분 계셔야 물어보는데 MZ분은 다음 MC분밖에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저도 MZ입니다. 딱 걸쳐 있습니다. 80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소장님의 말씀을 인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신선한데 저는 그런데 별로 탕후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요. 이런 예. 로코노미 상품 아직은 이제 보기는 했는데 선뜻 손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MZ 세대들이 가치관이 기존과 좀 달라서 네. 가성비는 또 굉장히 세세하게 따지지만 이렇게 가치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더 줘도 그리고 이제 경험이라는 예, 거, 그걸 되게 새로운 중요하게 경험을 한다는 생각하니까 거.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이제 대기업하고 네. 손을 잡았을 때 그 지역 상품이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 상품들을 지역에서 그냥
자력으로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기존의 산업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그렇게 생산을 해서 농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매로 이제 넘어가고 이런 것 외에는 판로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걸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 이 산업을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 이런 관련 당국의 역할이기는 하나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도적인 기반만 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이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뭔가 물꼬를 트여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걸 좀 확산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뭐 진도 대파 이참에 널리 알려줬으니 저도 진도에서 대파가 유명하다는 건 몰랐어요. 진도엔 개만 있는 줄 알거든요. 진돗개. 네, 진돗개. 근데 진도 대파가 유명하구나. 이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그걸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하는 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래야지 이게 또 영속성도 있고요. 그렇죠. 잠깐 반짝해가지고 거기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그게 로컬적인 부분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사실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반짝반짝할 때 지자체에서 관심 가지고 좀 물을 쏟아붓는 그런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